네, 안녕하세요. 유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말씀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옆에 오늘 발표하신 김태원 장님이랑 박지락 교수님 아주 거의 한 20년 전부터 잘 알고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발표 잘 들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전반적으로 발표하신 내용에 제가 동감을 하고요. 우리 두 분과 좀 전에 전 원장님께서 큰 어떤 전략적인 측면, 큰 방향과 관련해서는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를 26년간 담당하면서 알게 된 어떤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우선 뭐 앞서 여러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2차 미국 정상회담 결렬이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동상 이몽의 실체가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와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실체가 이제 확인이 됐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불편한 인식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북한의 어떤 우리가 이제 완전한 비핵화, 그야말로 100% 북한의 핵무기, 핵능력을 제거하는 비핵화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걸 따져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김정은이시라면 100% 비핵화 하시겠습니까? 제가 김정은이라면 안 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문제가 이제 비핵화 협상의 전망도 매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미국에서 비교적 온건파로 알려진 비건 협상 대표도 이른바 빅딜 볼턴 보좌관과 같은 맥락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북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지금 현 정부, 한국 정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북 외교적인 제재, 경제적인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비핵화가 진전이 없으면 이제 그 강도가 높아질 텐데 이것도 안 되면 이제 군사적인 옵션 문제가 거론이 될 텐데 이른바 뭐 예방타격등 초고강도 군사 옵션이 거론될 때 문재인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지금 정부,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정부가 한 말과 행동을 보면 아마도 반대할 것이다. 반대도 그냥 반대가 아니고 아마 벌써 반대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이제 한미 간에 상당한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고 한미 동맹이 정말 위기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 어떤 비핵화 협상이 위험상 타결이 돼서 이게 뭐 스몰이 됐던 빅들이 됐던 중간에 미디엄들이 됐던 간에 어떤 일정 수준의 북한 핵무기는 우리가 머리고 살아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인 핵균형 대응방안과 첨단 재래식 대응방안을 나눠서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핵균형 문제 관련해서 우리 김 원장님께서 이제 옵션 중에 하나로 회구생명 이른바 확장 억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공감을 하면서 다만 이제 그 현실적인 한계 이 문제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행히 이번에는 비교적 합리적인 판단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쭉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 미국의 전략자산 출동 문제라든지 방위분담 문제라든지 한미연합훈련 문제,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한 번 출동하는데 사실은 한 5, 60억이면 되는데 이게 뭐 한 번 오는데 몇억 달러, 몇천억이 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실제로 지난해 6월에 1차 미국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미 전략자산은 한 번도 출동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략자산 출동이 중단되고 있는 문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확장 억제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한, 또 만약에 재선된다면 이런 스탠스가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도 확장 억제에 우리가 과연 높은 신뢰도를 갖고 의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독자적 핵 무장 문제는 우리 김태호 원장님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저는 전에부터
우리 김 부장 표현에 따르면 이제 핵무장 잠재력, 영어로 이제 누클리어 옵션이죠. 핵무장 선택권이라고 표현되는 이 견해에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동일하는 그런 주장을 펴왔는데, 제가 몇 년, 3년 전에 지난 12년간의 칼럼을 모아서 책을 하나 냈는데, 그때 이제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제가 책을 냈었는데, 주장의 핵심은 핵무장을, 독자적 핵무장을 바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인 한계가 많기 때문에 잠재력을 갖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농축 제철을 기술 갖고, 마음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펴왔던 것인데요. 문제는 현 정부의 정책하고는 안 맞죠. 현 정부가 이 누클리어 옵션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은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정치권, 저 같은 언론 등에서 그런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과 러시아 간의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 폐기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정대로 올여름에 폐기가 된다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거리 핵전력을 아시아 쪽에 배치할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데, 만약에 이 한반도에도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이 배치가 된다면 전술핵 재배치에 준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 움직이는 분위기를 보면 그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또 고려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첨단 재래식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 말씀이 나왔지만, 이 화끈한 핵무기가 아닌 핵전력이 아닌 이 재래식 전력으로 핵무장 국가를 억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북한에서 유사시에 핵미사일 단추를 누를 사람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 하여금 내가 이 단추 잘못 누르면 나는 바로 사망이다. 바로 사망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다면 아무래도 조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원장 말씀하신 억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김정은으로 하여금 그렇게 속된 말로 엄청 쫄게 만들 수 있는 무기가 뭐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사일인데, 미사일 중에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천무특급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천무특급은 이제 보통 탄도 중량이 한 2톤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탄도 중량 2톤이 넘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그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것이죠. 일명 천무포라고 거론이 되는데,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 미사일 한 발로 주석궁 전체를 날려버릴 정도 위력을 갖는다면 김정은이 좀 그걸 못 배웠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도입한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을 개량한 국산 한국형 단거리 공대지 미사일, 순항 미사일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정밀적 폭탄 관련해서는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벙커버스터가 있는데, 이게 미국의 이제 GBU-57, 이걸 MOP라고 하는데, 이게 한 60m 이상까지 관통해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김정은이 유사시에 들어가서 전쟁을 주재하는 김정은 벙커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미국이 GBU-57을 한 예가 없기 때문에 할지는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보통 혼동이 많아서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이제 MOAB라고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했다 이런 보도도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GBU-43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어 관통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상의 광범위한 지역은 초토할 수 있고, 보기에는 거의 항복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러한 강한 인상은 주지만, 지하 50m, 60m에 들어가는 김정은을 제거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GBU-57 같은 걸 개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특수전 전력인데, 우리 이제 특임여단이라고 대량응징 보복 중에 하나인 삼척 체계 중에 대량응징 보복 수단 중에 하나로
이 특수전 전력 1개월안을 지정을 했는데 사실은 지난해 그 판문점 회담 이후에 미국 정상회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사실은 그 진행 속도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사시 지휘부를 제거할 수 있는 특임자가 전력화, 침투산 이런 것도 쪽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미사일 방어 관련해서도 이 국산 그 장거리 미사일 중 요격고도가 한 40에서 60km 되는데 사드보다는 낮고 패트리어트 팩3보다는 높은 그런 국산 미사일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 중단된 건 아닙니다. 뭐 이거 중단됐다는 보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미사일 방어 전력이 미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실은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패트리어트 팩3 중에 기존 팩3보다 요격구도가 2배 정도 높은 MSE형 신형을 도입하기로 했고요. 주한미군에 아시다시피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서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연합미사일 방어사령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어떤 전직 방공부 사령관께서 제시해주신 아이디어인데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형 뭐 첨단 신무기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저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 스텔스 무인 공격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나 주위부를 타격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군집 드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화 속에 이제 종종 등장합니다. 소형 비행기 몇백 대를 동시에 투입을 해서 유사시 적지부를 제거한다든지 북한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레이저 무기인데 이 레이저 무기는 단순히 뭐 드론이나 이런 거를 무력화하는 것뿐 아니고 미사일 방어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첨단 이 정보감시 전력 등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무기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이버 관련해서 끝으로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실은 북한이 지금도 우리 군이나 정부기관 해킹을 지금 이 순간에도 시도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수년간 우리가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라도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조차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강한 의지를 투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종전선언이 계속 이슈가 되는데 저는 전에 칼럼 썼지만 북한에 대해서 종전선언만 추진한다면 우리에 대한 사이버전 공격부터 사이버전부터 중단하는 사이버전 종전선언부터 해라. 이런 요구를 북한에 대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군사기술적인 지역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말씀드려서 고맙습니다.